고금소총과 야담. 처녀들을 중매해 좋은 일을 한 암행어사. 옛날에 한 암행어사가 모읍에 도착해 바깥 촌락에서 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8월 음력 보름께인데 장맛비가 멎어 상쾌하며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총가에서 하룻밤 묵는데 달빛을 감상하며 마을을 산책하다가 어느 집 울타리 밖에 이르러 잠시 쉬었습니다. 갑자기 울타리 안에서 사람 발소리와 우스갯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와 몰래 살펴보니 건장한 여자 4~5명이 어울려 시시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조용하고 달이 밝아 적적하니 우리 태수 놀이하지 않을래? 다른 여자들이 모두 그러자 고 호응했습니다. 여자들이 스스로 배역을 정했습니다. 한 명은 태수, 한 명은 형방, 한 명은 관아에서 명을 전달받아 큰 소리로 다시 전달하는 종인 급창, 한 명은 관아에서 잡무를 보는 하급 관원인 사령, 또 한 명은 박좌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뒤 태수가 형방에게 분부했습니다. 모 고을 박좌수를 속히 잡아들여라. 형방이 급창에게 명을 전하자 급창은 사령에게 전했습니다. 사령이 높은 소리로 길게 답하고 박좌수를 끌어다 그 아래 꿇어앉히고 말했습니다. 잡아들였나이나. 태수가 분부했습니다. 여자가 태어나 가정을 갖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큰 인륜이니 패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부모된 마음이 다 같을 텐데 너는 딸 5을 두었으면서도 모두 혼인할 때를 넘기게 하고 아직 혼사를 의논하지 않으니 장차 인륜을 패하고자 하느냐. 너는 가장으로서 이를 생각지 않고 혼처 구하는데도 뜻을 두지 않으니 어찌 아비의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형방이 그 말을 급창에게 전했습니다. 분부를 들으렸다. 좌수가 꿇어앉아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사람이니 어찌 그 점을 생각할 줄 몰랐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고민해왔습니다만 소인의 가세가 비난하니 누가 가난한 집 여자를 받아주겠습니까? 또 합당한 신랑감도 없어 아직 혼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죄를 알겠나이다. 제 죄를 알겠나이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 이좌수 집에 20살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김좌수 집에 19살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서별감 집에 20살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최도감 집에는 17 총각이 있고 어느 마을 강별감 집에도 16살 총각이 있는데 어찌 합당한 곳이 없다고 하는가. 모든 것은 내가 끌어댄 변명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속속히 통혼하고 태기를 하여 혼례를 성사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할지어다. 좌수가 답했습니다. 분부가 지당하옵니다. 삼가 마땅히 속히 도모하겠나이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박좌수를 끌어내라. 사령이 소리 높여 아뢰었습니다. 끌어내라 합시오. 처녀들은 서로 박수를 치며 크게 웃고 일제히 흩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구경하고 그 해괴함의 웃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처녀들의 사정을 생각하니 도리어 슬프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암행어사가 동네를 염탐하니 과연 그 집은 박좌수 집이었고 딸이 5 있었습니다. 장녀는 23살, 그 다음은 쌍둥이로 21살, 그 다음은 19살, 가장 어린 딸이 17살이었습니다. 박좌수란 사람은 집안 형편이 가난할 뿐 아니라 어리석어 사리를 알지 못해서 5 딸이 혼인할 때를 넘긴 지가 오래되어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할 줄도 몰랐습니다. 딸들도 평소 가르침을 받지 못해 나이를 먹어도 바느질이나 절구질 같은 것을 할 줄 몰랐습니다. 오직 놀기만 하며 세월을 보냈으니 그들을 원하는 남자가 없었다 합니다. 또 여인들이 말했던 총각들이 사는 곳을 염탐해보니 과연 어젯밤에 들은 바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내로 들어가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얼른 박좌수란 자를 관가 마당으로 잡아오게 해 지난밤 처녀들이 하던 대로 그 죄를 따졌습니다.
박좌수는 과연 합당한 신랑감이 없다는 말로 변명했습니다. 어사가 처녀들이 말한 대로 차례차례 신랑감들을 꼽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합당한 곳들을 아는데 어찌 혼인을 의논하지도 않고 한결같이 합당한 곳이 없다는 말로 핑계만 대는고. 박좌수가 말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 아니오나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맞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남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었나이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딸들이 어릴 때는 가르치지 않았고 커서는 인륜을 패했으니 아비의 도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 당장 오늘 안으로 혼인을 정해줄 것이로다. 마침내 가급의 명을 전해 이자수, 서별감, 최도감, 김자수, 강별감 5사람을 즉각 잡아오게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정혼을 하고 속히 나를 잡아 혼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또 각 고을원에게는 혼수를 알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들 역시 혼례 치르는 일을 독려하게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서 일의 전말을 즉각 보고하라는 분부도 내렸습니다. 누가 감히 어사의 분부를 어기겠는가. 마침내 찍소리도 못하고 같은 날로 택일에 5 처녀의 혼사를 일시에 치렀다 합니다. 폐가에서 항우를 만난 조선 선비, 묵과를 준비하던 선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마을에는 폐가가 있었는데 귀신이 나온다고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던 다른 선비들 몇 명이 그 집에 가서 도박이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선비는 먼저 가서 청소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촛불을 켜고서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저녁종이 울린지라 사람이 왕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촛불을 잡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삼경이 되자 홀련 군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눈을 짓뜨고 바라보니 한 장군이 칼을 찬 채 말을 타고 있었고 무수한 갑병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마루에서 내려와 계단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장군을 보니 눈동자가 겹이었고 타고 있는 말은 검은 털과 흰 털이 섞인 말인 오추마로 항우가 탔다는 준마였습니다. 장군은 계단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선비를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마루에 오르도록 하라. 선비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숨죽여 뒤를 따라 마루에 올랐습니다. 장군은 윗자리에 앉더니 그 사람에게도 앉으라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 그는 사기를 대략 이해하기에 대답했습니다. 장군의 눈을 보니 겹으로 된 눈동자이고 타신말이 오추마이오니 서초패왕 아니십니까? 장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내 패공과 8년 전쟁을 하다가 결국 그에게 패했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나는 전장에서 지력이 모자랐던 게 아니야. 하늘이 날 버렸던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는가?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 사실은 한사에 실려 있으니 어찌 남궁의 주석지 문답을 들어보지 못했겠습니까? 장군이 노여워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에이, 더벅머리와는 더불어 말할 수가 없구나. 한사라는 것은 내가 죽고 몇 년 뒤에 나온 것이니 내 어찌 알겠느냐. 내가 다 말해보거라.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패공은 한고조의 신하인 소아장량 한신을 등용했고 대왕은 유일하게 범증 한 명뿐이었는데 그도 능히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합니다. 장군이 혀를 차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 나 역시 후회한다네. 선비가 말했습니다. 소생이 평생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겨온 것이 있는데 대왕께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대왕께서 비록 동성에서 패하긴 하셨지만 한 번 오강을 건너서 강동의 병사를 다시 일으켰다면 천하의 행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대왕께서 세상에 거리낌 없이 당당히 행동하셨다면
이 세상에는 감히 대왕님을 묶어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어찌 일시의 분함을 이기시지 못해 스스로 목을 베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애석하지 않으십니까? 대장부가 어찌 작은 절개에 얽매여 구차한 아녀자의 일을 했겠습니까? 장군은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칼로 기둥을 치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나 역시 그것만 생각하면 분해서 죽을 것만 같다. 내 가겠노라. 그러고는 마루에서 내려가 말에 올라타고 중문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몰래 뒤를 밟았는데 후면에 이르러 자취가 없어져 속으로 매우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밝은 뒤 후면으로 가서 살펴보니 텅 빈 마루가 너덕하니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 있고 벽에는 항우가 병사를 일으켜 강을 건너는 그림과 홍문의 잔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은 거의 다 파손되었습니다. 선비는 그림을 떼어내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런 환란은 사라졌고 선비는 거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도적이 된 여종의 아들, 경상남도 칠곡군 인동면 선비 조양내는 점을 잘 쳐서 기이한 증언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같은 고향의 한 무인이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찾아와 기륭을 물었습니다. 조양내가 점을 치고는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번 걸음에 호랑이에게 물릴 걸세. 그러나 과거에는 합격하겠네. 죽고서도 과거에 합격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어 점괘에 나타난 말을 짓기를 산길에 달이 밝은데 호랑이가 가히 두렵구나 했습니다. 무인이 이를 듣고 매우 두려워져 과거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양내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일단 출발해보게나. 호랑이가 자네를 물려하면 피하기 어려우니 비록 집에 머문다 하더라도 어찌 모면할 수 있겠는가. 무인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출발했습니다. 이틀을 가니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해도 지고 달이 떴는데 홀련 뒤를 따라오던 한 도적이 갑자기 앞으로 나타나 말 위에서 무인을 끌어내렸습니다. 도적은 무인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밟고서 칼을 꺼내 무인에게 겨누었습니다. 무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다. 나의 행장과 옷, 말을 너에게 다 줄 테니 꼭 나를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내가 내 부모의 원수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까지 하느냐? 도적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의 재산을 노리겠느냐? 내가 우리 부모의 원수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 무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너와 원수가 될 리 있겠느냐? 도적이 말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봐라. 무인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느 여종에게 화가 나서 몽둥이질을 했는데 여종이 갑자기 죽었지. 그것 말고는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 도적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여종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남의 수양아들이 되어 이렇게 장성했다. 내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는 비록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겠지만 나는 틈을 노린 지 오래되었다. 오늘 다행히도 여기서 너를 만났으니 내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무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도적이 이를 갈며 한참을 있다가 칼을 내던지고 땅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무인이 말했습니다. 나를 원수로 삼아놓고 왜 죽이지 않느냐. 도적이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니 주인님께서 비록 제 어머니를 죽이기는 했지만 곧 후회하고 해마다 돌아가신 날에 제수를 마련하고 제사를 지낸다 했습니다. 이 은혜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죽였는데 종이 어찌 감히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원하님 마음에 맺혀 있어 한번 씻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인님의 목을 조르고 칼을 겨누었으니 비록 해치지는 못했지만 뜻은 조금이나마 풀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능멸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소인은 이제 주인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무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진정한 의사로다. 어찌 죽는단 말이냐? 나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자꾸나. 내 마땅히 너를 잘 봐줄 것인즉 어찌 이 일을 다시 떠올리겠는가. 그러고는 도적의 이름을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호랑입니다. 주인의 목을 조른 놈이 어찌 다시 그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 갑자기 칼을 꺼내 자결하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무인은 크게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힘을 합해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습니다. 무인은 상경에 과연 장원급제했습니다. 외승을 겁준 유거사의 밝은 눈. 유거사는 안동 사람으로 서해 유재상의 숙부입니다. 거사는 생김새가 졸렬하고 행동거지가 우월했으며 평소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초막을 지어 문을 닫아 걸고 책만 읽었으니 서해도 그를 어리석은 숙부로만 여겼습니다. 하루는 거사가 서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나와 바둑을 두며 소일하겠는가. 서해는 자기가 바둑 고수인데다가 숙부가 바둑 두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답했습니다. 숙부도 바둑을 두십니까? 함께 바둑을 두었는데 서해가 연거푸세 번져서 놀랐습니다. 거사가 말했습니다. 바둑은 그만두세. 오늘 저녁 스님 하나가 자네 집에 올 것이니 내 초막 위치를 알려주어 보내게나. 서해는 그가 스님이 올 줄을 미리 아는 것이 괴상했지만 짐짓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저녁이 되니 어떤 스님이 와서 묘양산에 입산하여 안주하고 있는데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해가 숙부의 말과 부합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그에게 나물밥을 주고 그를 초막으로 보냈습니다. 거사가 말했습니다. 내 선사께서 오실 줄 알았어. 스님이 얼굴색을 바꾸면서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거사가 말했습니다. 아까 내 조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반드시 조용한 집으로 와서 주무시리라 짐작했죠.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코골며 잠든 척하니 스님 역시 잠이 들었습니다. 거사가 일어나 몰래 스님의 바랑을 열어보니 그 속에 조선 지도한부 관문과 요새의 요해처 변방에 설치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그 지방을 다스리던 관아의 허미처 지형의 험난함과 평탄함, 인물과 양식, 기계 등을 자세하게 적은 책, 그리고 양쪽 칼날이 날카로운 단검이 들어있었습니다. 거사는 칼을 쥐고 스님의 배 위에 올라타서 그를 청정이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스님이 놀라 눈을 떠보니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 머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승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거사가 말했습니다. 바랑 속에 지도가 있는데도 내 죄가 아니란 말이냐. 3번이나 조선에 들어왔는데도 내 죄가 아니란 말이냐. 우리나라에 마치 인물이 없는 것처럼 엿보았는데도 내 죄가 아니란 말이냐. 스님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마침내 애걸했습니다. 신락 같은 이 목숨을 살려만 주신다면 즉시 바다를 건너가서 결초보온하겠나이다. 거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7년 재액이 있을 운수로다. 내가 버려진 병아리와 썩은 쥐새끼 같은 너희를 죽인다고 이로울 건 없겠구나. 내 지금 너의 목숨은 살려주지만 앞으로 외인이 안동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온다면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것이다. 너는 빨리 바다를 건너가거라. 스님은 예 하며 즉시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팔도가 다 유린당했지만 안동만은 평화를 면했으니 다 거사 덕분이었습니다. 오랑캐 병사를 무찌른 산해관 도독. 명나라 말에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도독 원숭환이 산해관의 진을 치고 여진족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도독의 나이는 겨우 26살이지만 사신을 영접하고 바둑을 두는데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었으며 담소도 들을 만했습니다. 성안은 사람이 없는 듯 조용했는데 정오 무렵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는 낮은 직급의 벼슬아치 한 사람이 앞으로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누르아치가 10만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30리밖에 주둔했나이다. 도독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사신이 물었습니다. 지금 적군이 경내에 임박해 있는데 공은 어찌 방어책을 내지 않습니까? 청컨대 바둑을 그만둡시다. 도독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소. 이미 조처를 다 해두었소이다. 도독이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는데 조금 뒤 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0리밖에 이르렀나이다. 또 알렸습니다. 10리밖에 이르렀나이다. 그러자 도독은 사신과 함께 누각에 올라 관망했습니다.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오랑캐의 말들이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구름에 가려서인지 날씨가 어두침침하고 스산했으며 삭풍은 싸늘했습니다. 사신이 고개를 돌려 성안을 바라보니 각포로 위에 깃발만 나부꼈고 우리 병사는 3천도 안 된다 하니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도독이 장교를 불러서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리저리 하거라. 군교는 예예 하며 물러갔습니다. 도독은 그러고도 전처럼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성로 위에서 대포 소리가 나더니 삽시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판에는 화염이 가득 찼습니다. 오랑캐의 진영은 모두 잿더미 속에 파묻혔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제야 사신은 그곳에 지뢰포를 미리 설치해 놓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천하제일의 장관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연기와 먼지도 가라앉았습니다. 야산가를 보니 등불 하나가 명멸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독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로다. 그러고는 군교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등불의 그림자가 누르아치다. 말을 타고 가 술병을 갖다 주거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거라. 10년 동안 육성한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죄로 변했으니 내가 변변찮은 술로나마 위로한다고. 군교가 가서 전한 이후 오랑캐 추장은 그 술을 받아 통음한 뒤 달아났습니다. 사신은 정신을 가다듬고 그 전말을 청하여 듣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합니다. 농간을 부려 이웃집 과부를 얻은 호라비 양반. 옛날에 한 향반이 있었는데 중년의 짝을 잃고 가난하여 후처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마주 보이는 집에는 평민 과부가 살았는데 친척 자녀는 없으나 집이 제법 잘 살았습니다. 향반은 그녀를 첩으로 두고 싶어 여러 길로 중매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많고 집도 가난하지 않아 제가 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도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향반이 평소 가깝게 지내는 이웃 권농을 초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 과부를 데려와 별실로 삼으려 해도 그녀가 끝내 따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자네에게 개교 하나를 알려줄 테니 이러이러하게 해주게나. 권농이 허락하고 갔습니다. 때는 농사철이었습니다. 첫새벽에 권농이 과부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모심기를 하려는데 주인 댁 소를 꼭 좀 빌려야겠어. 과부는 재력의 여유가 생기고부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았고 또 온갖 종류의 기물을 다 갖춰놓고는 남에게 하나도 빌려주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권농의 말을 들은 과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심기를 해서 못 빌려주겠네요. 권농은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온 입을 겨를도 없이 고쟁이 차림에 맨발로 권농을 쫓아갔습니다. 향반은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벌거벗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과부는 권농을 뒤쫓아가서 소를 빼앗아 돌아오면서 무수히 욕을 해댔고 권농은 따라오면서 소를 빌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권농을 꾸중하고 욕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를 듣고 모두 나와 구경을 하려고 과부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다 권농의 편이었습니다. 모두 권농을 위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럴수록 과부는 여전히 발악을 해대니 온 마당이 떠들썩했습니다. 향반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깨와 팔뚝을 드러내고 침관을 빗두름하게 쓰고는 창문을 밀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어떤 이상한 놈이 감히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권농이 올려다보고 이웃 향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가까이 가서 배하라며 말했습니다. 생원님께서 이 댁에 오셔서 주무시는 줄 몰랐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다들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서 실망하기도 하고 조롱하며 비웃기도 하다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쉬쉬하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수절한다 거짓말하고는 몰래 저 양반과 정을 통해온 지 오래된 것 같구나. 과부 역시 뜻밖의 일이 곳곳에서 터지니 한편으로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회절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향반은 느긋하게 일어나 의관을 정돈하고 어슬렁어슬렁 돌아갔습니다. 과부는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관가에 고소했습니다. 관가에서 향반을 불러 일의 전말을 따져 물으니 양쪽의 말이 이쪽은 틀림없다 하고 저쪽은 어림없다 하여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들어보니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여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논할 필요가 없도다. 과부가 개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저 사람이 양반이니 첩이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호라비와 과부 양쪽이 그 짝을 얻었으니 좋기만 한 일이다. 다시는 고소하지 말고 함께 살지어다. 여자는 더 이상 원통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가문을 나오자마자 향반을 흘겨보면서 이렇게 욕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득불 같이 살 수밖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생원님은 과연 천하제일 도둑놈이구려. 그림 병풍에 제시를 쓴 차철로 월사 이상공이 명나라 사신으로 갈 때 종사관 통신사를 따라가던 벼슬로 뽑힌 사람들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오산 차철로는 문장가로 들어갔고 석봉 한호는 명필가로 따라갔습니다. 일행이 심양에 이르러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만금을 주고 채색해서 단장한 병풍 하나를 구입했는데 비단이 찬란하고 황금색과 푸른빛으로 칠한 것이 휘황했다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유명한 화가를 초빙하여 홍도, 벽도와 그 사이에 앵무새 한 쌍을 그리고는 천하 문장가와 명필가를 구해 그림에 써넣는 시를 써넣으려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촉당의 두 선비가 명필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후한 폐물을 가지고 초빙하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병풍은 그 집에 있는데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여준다 했습니다. 차철로와 한호는 시상이 도도히 떠오르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일어나는 흥취가 왕성하게 일어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하여 그걸 보니 그림을 그리는 바탕이 되는 종이와 비단을 발라서 화첩을 꾸민 것이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었고 그림 역시 실물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병풍을 직접 보니 더욱더 흥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산이 석봉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제를 읊을 테니 붓을 휘두르시죠. 소위 촉당의 문필이 나와 선생보다 나을 리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석봉이 먹을 갈아 먹물에 붓을 적시니 오산이 입술을 떨고 목구멍을 올렸습니다. 제시로 칠원절구 한 수를 그 위에 썼습니다. 복사꽃 한 모양 색은 다르니 동풍에 물어봐도 그 뜻 모르네. 다행히도 그 사이에서 새가 말했지. 짙은 복사꽃, 옅은 복사꽃의 빛이었다고. 석봉이 일필이지하고는 즉시 수레를 몰아 영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주인이 병풍에 쓰인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금을 아끼지 않고 이 병풍을 꾸며놓고 천하제일 문장과 명필을 구하여
가문대대로 전할 보물로 삼고자 했네. 그림은 다행히 얻었지만 문장과 명필은 못 얻어 촉당 선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조선인이 간도 크게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나의 지극한 보물을 이렇게 더럽혔단 말이냐. 혀를 끌끌 차고 탄식하며 분노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잠시 뒤 촉당에서 온 두 선비가 도착하여 보고는 이미 다른 사람이 손을 댄 것을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즉시 일어나 마루 아래로 내려가 공손히 제배의 예를 올리고 감탄했습니다. 이는 진정 천하 문장과 명필이로소이다. 우리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그러고는 붓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주인은 비로소 그들이 진짜 명필이요 명문임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사례금을 두둑하게 준비했습니다. 사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을 청에 맞이하고 백배살이하며 패백을 듬뿍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오산과 석봉은 그 이름을 대국에 떨쳤고 천하에 이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원한을 풀어준 전라감사. 어느 해의 모제상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선화당에서 고우려원과 밤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원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라치와 사령들에게도 물러가도록 명령하고 나서 막 잠자리에 들려 했습니다. 호련 너무나 처절한 여자의 곡성이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오더니 산문 안으로 들어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나더니 어떤 사람이 계단을 지나 마루로 올라와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직 비녀를 꽂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었는데 얼굴이 빼어나게 어여뻤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무슨 일로 왔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본관 이방의 딸이옵니다. 가세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소인의 아버지는 후처를 다시 얻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계모의 동생이 있었는데 소인 집의 재물을 탐내어 강탈해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집에 있고 소인의 아버지는 소녀를 각별히 아끼시는 까닭에 흉계를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전 소인의 아버지가 관가의 분부를 받고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가고 오는 시간을 계산하니 5, 6일은 걸릴 것 같았지요. 계모와 그 동생이 공모를 하여 저에게 다듬이질을 하라며 지게문 밖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몰래 등 뒤에서 목침으로 소인의 머리를 치니 즉각 땅에 넘어져 머리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옷으로 제 시신을 염하고 관에 넣어 심리 밖 관청 길가에 묻었으니 그 흙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소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 계모에게 물으니 계모는 당신 떠나고 며칠 뒤 호련 복통을 심하게 앓더니 하루도 안 되어 죽었어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일장통곡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엎드려 비옵나이다. 사또께서 부디 소녀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길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옵나이다. 감사가 그 아버지의 성명을 묻고 또 계모와 동생의 성명을 묻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녀가 2번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 곡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촛불을 가져오라 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원에게 통인을 보내 급히 오라고 명했습니다. 원은 조금 전까지 영문에서 감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이 깊었고 또 배불리 먹고 쥐에 돌아온 터라 바로 옷을 벗고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지경인데 사또의 분부라며 급히 오라는 본영 통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알 수 없도다. 잠깐 사이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급히 부르시는고 관복을 거꾸로 입고 다급하게 가보니 감사가 촛불을 밝히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무슨 급한 일인가 물으니 감사가 말했습니다. 시급하게 검시할 일이 생겼다네. 즉시 10리 밖 관청 길가로 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검시를 하고 돌아오게나.
그러면서 종이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원이 보니 이름을 적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원은 즉시 관하로 돌아와 건장한 장교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종이 조각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불시에 체포해 긴 칼을 씌우고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심리 떨어진 길가에 있는 새 무덤으로 가서 흙을 파내고 관을 열어 시체를 평지에 꺼내놓고 천천히 검시했습니다. 16살 여자의 시체였는데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앞쪽에는 아무 상처도 없어서 시체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두개골이 찢어지고 터져서 피와 골수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체를 거만한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감사가 시신을 염한 옷을 살펴보니 어젯밤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방과 후처의 동생을 잡아다 각각 엄하게 신문했습니다. 남매는 감히 변명하지 못하고 죄를 모조리 자백하니 둘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방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어 유배를 보냈습니다. 영읍대소 백성 중에 그 신명함을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집둥우리 안에 매달린 양반 아이, 모구놈 내에 한 양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세가 몰락하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니 외롭고도 고달프게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글자를 조금 읽을 줄 알아 같은 군 이방의 집에 가서 장부를 정리해 주고서 근근히 입에 풀칠했습니다. 읍내에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 건너편에는 한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장성한 여자가 있었는데 혼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 부모가 친척 혼사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우고 그녀는 혼자 집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 아이는 전부터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는 걸 알고는 그 집으로 몰래 가서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뜻은 잘 알아요. 저 역시 상놈의 짝이 되기보다는 양반의 짝이 되는 게 영광이지 않겠어요. 하나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답니다. 제가 마음으로 이미 허락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혼인을 의논하고 택이라요. 이에 따라 혼인식을 올려요. 돌아가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셔요. 양반 아이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응낙하고 돌아갔습니다. 부모가 돌아오자 여자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길이를 얻어 예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자의 외족의 일가 중에는 먼 친척 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용모를 좋아해 여러 번 청혼했지만 그녀 집안에서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양반 아이와 약혼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는 양반 아이를 유인해 가서 팔다리를 묶고 버선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집둥우리 속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양반 아이가 보이지 않아 여자는 이방의 집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크게 의심하며 즉시 외족 사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아무 도련님을 어디다 숨겨놓았니? 얼른 내보내드려. 사내가 큰 소리로 변명하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집둥우리를 헤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양반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죽을 상이고 숨이 막 끊어질 듯 했습니다. 급히 안아서 끌어내 먼저 입속에서 버선을 빼내고 팔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양반을 업고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누이고 어머니께 숨을 고르게 해주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관가로 가서 그 전말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니 관가에서 감탄하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차사를 보내 사내놈을 잡아와서 엄한 형벌을 내리고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혼수를 넉넉히 주고 양반 아이가 소생하기를 기다렸다가 혼인을 올리게 했다 합니다. 지혜로운 여종. 옛날 한 참정이 있었습니다. 모친을 봉양하고자 했으나 공사에 일인을 쌓여 있어 곁에서 모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종 하나를 두었는데 나이가 겨우 개년이었습니다. 용모와 자태가 어여뻤으며 총명하고 지혜로워 모친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몸이 추운지 따뜻한지를 잘 알아 알맞게 조처했고
앉으나 누우나 움직이거나 쉬거나 기미를 따라 잘 보살폈으니 모친이 좋아했습니다. 참정은 그녀 덕분에 모친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집안 사람들 또한 노고를 대신할 수 있어 그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녀에게 내린 상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종은 장랑 안에 방 하나를 따로 두어 서화등을 아주 정결하게 갖춰두고 잠시라도 틈이 나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장안 부호의 자제 중 청루에 드나드는 자들은 앞다투어 청금을 주고 여종에게 장가들어 참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청운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일심으로 맹세하기를 천하에 내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빈방에서 기꺼이 늙어가겠노라 했습니다. 하루는 여종이 부인의 심부름을 끝내고 친가에서 기거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보니 쑥대머리에 얼굴에 때가 얼룩덜룩한 거지 하나가 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한눈에 그가 비상한 인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잠시만 있어요. 다시 나가서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거지는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을 다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되어가는 대로 맡기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여종은 방으로 다시 돌아와 거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뗄나무를 사와서 물을 데우고 목욕 준비를 해준 다음 거지에게 온몸을 잘 씻게 했습니다.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내어와 걸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림 그려진 그릇과 붉은색 소바는 신기루인 양 현란했습니다. 날이 깜깜해지고 거리에 인경 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수놓은 비단 이불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완연한 춘몽이 일어나니 난새가 넘어지고 봉황이 엎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여종은 거지에게 상투를 들고 관을 쓰게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니 몸에 잘 맞아서 과연 풍모가 훤칠하고 기상도 활달해 보였습니다. 지난날 초라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종이 또 부탁했습니다. 만화님과 참정님을 배울 때 혹 모르시는 게 있거든. 반드시 이리저리 대답하셔요. 거지는 기꺼이 그러겠다 했습니다. 즉시 참정을 아련하니 참정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전부터 짝을 구하더니 오늘 졸지에 인연을 맺었구나. 분명 뜻에 맞는 사람일 게야. 거지를 가까이 오게 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소인은 약간의 돈과 재물로 사람을 부려서 재물을 늘리죠. 팔도의 물건값이 다 달라 때를 잘 살펴 이익을 줬습니다. 참정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거지는 잘 입고 풍족하게 먹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각기 제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당신은 배불리 먹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거지가 대꾸했습니다. 꾀를 내어 살 도리를 마련하려면 은돈 10말은 있어야겠수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주선해보죠. 그러고는 내당에 들어가 틈을 보아 부인께 간청했습니다. 부인이 참정에게 말을 전하니 참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지는 백금을 갖고 서울시장에 가서 잠깐 입었기에 해지지 않은 옷가지를 모두 사들여 한 길에 쌓아놓고 함께 다니던 남녀 거지들을 모두 불러서 그것들을 입게 했습니다. 또 강에 있는 교회의 거지들도 모아서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고 먼 지방을 찾아가 정처 없이 떠도는 무리를 빠짐없이 모두 보살피려고 옷가지를 말에 싣고 사람을 사서 짐지게 하여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말 한 필과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옷으로 깔개를 만들어 말 등에 깔고 길을 떠났습니다. 때는 한가을이라 맑은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엷은 안개가 낮게 들이운 평평한 들판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행인이 없었습니다. 채찍질을 하여 길을 재촉하다가 아무데고 닿는 곳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가다 보니 큰 다리가 있고
다리 아래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소리도 났습니다. 깊은 밤 광야의 도깨비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 다리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영감과 할미가 옷을 벗고 맨몸을 드러낸 채 입고 있던 옷가지를 빨다가 사람이 내려다보는 기척에 놀랐습니다. 맨몸이 부끄러워 손을 휘저어 피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리 위로 올라오게 해 갖고 있던 옷가지를 다 주워 입게 했습니다. 영감과 할미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고 거지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집은 석가래를 서너 올린 달팽이 집 같은 것으로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밖에다 말을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영감과 할미는 분주하게 먹을 것을 마련해 왔습니다. 거친 밥에 쓴 나물이었지만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려고 친구를 달라 하니 영감과 할미는 석가래 사이에서 바가지같이 생긴 것을 꺼내주며 이걸 베고 주무시죠 했습니다. 거지는 그 말에 따라 바가지를 베고 누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손으로 바가지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쇠나 돌은 아니고 흙이나 나무와도 달랐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문질러 보아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울타리 밖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몹시 위험 있고 사나운 기색이 있는 걸로 보아 귀한 사람이 문 밖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한 졸개가 명을 받고 들어와서 그 바가지를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베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오. 졸개 여러 명이 이어 들어와 빼앗으려 했지만 거지는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인이 몸소 들어와 힐문했습니다. 내가 이 그릇 사용법을 어찌한다고 이처럼 보물로 여기느냐. 이미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의리상 소홀히 남에게 줄 수 없거니와 사용법은 모른다오. 귀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재물을 늘리는 굉장한 보물이지. 금가루나 은 부스러기를 그 속에 넣고 흔들면 금방 그릇에 가득 찰 것이다. 너는 반드시 3년 기한을 기다렸다가 그걸 동작 나루에 던져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해. 조심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라. 거지는 너무나 기뻐 소리를 지르다 깨어나 보니 평소 꾸던 한 조각 꿈이었습니다. 하늘은 새벽빛으로 변했습니다. 영감과 할미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이 바가지를 제 말과 바꿨으면 합니다. 영감이 유순하게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것인데 어찌 감히 준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옷을 벗어 벽에 걸어놓고 마른 문틀에 메어두었습니다. 주인 영감에 다 떨어진 옷을 달라 하여 입고 거적으로 그 바가지를 싸서 메고 나왔습니다. 길을 가며 걸식하니 다시 전과 같은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천리 험한 길을 걸어 여러 날 만에 한성에 들어와 곧바로 참정댁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나설 때는 은화 수만 양을 가져갔는데 돌아오는 오늘 밤은 다 떨어진 옷가지뿐이니 남들 이목에 거리낄까 두렵구나. 잠시 기다렸다가 봉합불이 오르고 인경이 울리기 전 고요한 틈을 타서 들어가는 게 좋겠지. 마침내 술집에 몸을 숨기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절름거리며 들어갔습니다. 행랑채 문은 반쯤 닫혔고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거지는 어둡고 으슥한 곳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종이 안에서 나와 빗장을 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거리에 종이 울리는구나. 내 이 두 눈가를 갖고도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 지경에 이르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거지는 가는 기침소리를 내어 자기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여종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누구요? 나요. 어디 갔다 이제야 오셨나요? 어서 문이나 열어주고 불 좀 켜시오. 그는 지고 온 것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서로 마주하니 야위고 떼낀 얼굴에 남노한 옷이 전날보다 배나 더 비참했습니다. 여종은 한숨을 삼키며 나가서 때늦은 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날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여종은 거지를 차서 깨웠습니다.
가벼운 보화들만 단단히 싸서 짊어지고 도망쳐 은을 잃어버린 죄를 모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질렀습니다. 내 차라리 먼저 실토하고 벌을 받을지언정 어찌 서로 이끌고 도망쳐서 화의 그물을 거듭 만들겠소. 여종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누라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남까지 공경에 빠뜨리려 하십니까? 날마다 매를 맞고 욕을 들어도 여전히 대장부의 말을 하시겠어요. 당신이 미혹한 의견을 고집한다면 내 마땅히 참전공께 먼저 고하여 조금이나마 제 스스로 지난 허물을 뉘우쳐 깨닫고 새 길로 들어서겠소. 여종은 어쩔 수 없어 분한을 억누르고 다시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바가지를 꺼내 여종의 상자 속에 있던 은조각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몰래 천지를 향해 축원하고 힘껏 흔들고서 뚜껑을 열어보니 백설 같은 질 좋은 은이 바가지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방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다 부었습니다. 흔들고 또 흔들어 부은 곳에 또 부으니 어느새 은이 천장에 닿았습니다. 그걸 넓은 보자기로 덮어두고는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종이 한참 뒤에 나와서 보니 방구석에 뭔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괴이함을 이기지 못해 보자기를 걷어보니 편편히 하얀 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천 마리나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 벙어리인 양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수습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어찌 이리도 많아요?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견 좁은 아녀자가 대장부 꾀하는 일을 어찌 알리오. 그러고는 서로 웃고 떠들며 앉아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참정을 베었습니다. 처음에 참정은 집에 있던 돈을 다 끌어모아 주었는데 거지가 한 번 집을 나가서는 오랫동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마음속으로 심히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 겸종이 거지가 낭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참정에게 다 고해 바쳤습니다. 참정은 경악하여 가슴에 구멍이 난 듯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앞으로 와서 인사를 하자 참정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장사가 잘 되었는지 급하게 물었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댁 도움을 받아 이 문을 크게 보았습니다. 20마일 은돈을 바쳐서 이자와 본전 불린 것을 갚겠나이다. 참정이 말하기를 내 어찌 이자까지 쳐서 받겠느냐? 본전만 갚아라. 혼탁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거라. 하니 거지도 소인은 죽더라도 이자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은돈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은돈이 정말 동지에 내린 눈과 같았으니 가히 30-40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참정은 평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여종은 10말을 참정에 모친께 드려 작은 정성을 표시했습니다. 또 여러 부인에게도 수십 말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겸인이며 비복에게도 몇 일씩 나눠주니 온 집안 사람이 모두 감탄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참정은 지난밤 그가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한 겸종이 그를 모함하려 한 것이라 여기고 모친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종놈이 이 여종을 깊이 시기하여 얼토당토 않게 말을 꾸며댔네요. 비단 옷 입은 걸 누더기를 걸쳤다 하고 전대에 황금이 가득 찬 걸 낭패하여 돌아왔다고 거짓말했으니 그 심보가 정말 고약합니다. 마침내 그 겸종을 크게 꾸짖으니 겸종은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그 억울함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참정은 그를 내치라고 명했습니다. 이로부터 거지는 날로 부자가 되고 달로 넉넉해졌습니다. 여종은 속량에서 100년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손도 번창하여 벼슬에 오른 자도 있었습니다. 과연 바가지는 3년 뒤 죄를 지내고 나서 동장 나루에 던졌다 합니다. 바둑판에서 이름을 날린 덕얼령. 덕얼령은 바둑을 잘 두어 국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마당에 말을 메었습니다. 덕얼령이 누구냐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향군으로 서울로 올라가 당번 일을 하러 갑니다. 평생 바둑을 좋아해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국수란 소문도 들었습니다. 한번 대국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덕월령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국에는 내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지시면 벌량을 내주십시오. 저는 평생 말을 좋아하는 벽이 있는데 제가 지면 저기 있는 좋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덕월령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첫째 대국에서 그 사람은 한 집을 졌습니다. 다음 대국에서도 딱 한 집을 졌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바치겠다 하니 덕월령이 말했습니다. 재미로 한 것뿐이네. 자네 말을 어찌 받겠나. 그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시건을 일삼는 사람으로 만드시렵니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올리고서 말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덕월령은 부득이 말을 맡아 길렀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번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대국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말 돌려받는 것을 내기로 걸자 하니 덕월령도 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덕월령이 연이어 몇 국을 졌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덕월령이 놀라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적수가 못 되네. 덕월령이 말을 돌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처음 대국에서는 왜 져주었나?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지극히 아끼지요. 제가 입번하느라 말이 서울에서 지내게 되면 반드시 수척해질 겁니다. 또 마땅히 의탁할 곳도 없었죠. 그래서 작은 기술로 감히 어르신을 속인 겁니다. 덕월령은 속은 것을 분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조금 아니 한번 대국을 하고 싶습니다. 덕월령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주 앉아 하두가를 놓는데 편편히 떨어져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문득 한수를 두었는데 덕월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에 깊이 잠겨 오랫동안 묘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스님이 손을 거두고 양해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행색이 너무 촉망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덕월령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취한 듯 멍한 듯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덕월령이 한참 있다가 호련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신 스님인데 능히 38수 뒤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손으로 바둑판을 치고 눈을 들어보니 스님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디 있나? 아까 스님이 여러 번 작별 인사를 드렸는데도 어르신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죠. 스님이 떠나가신 지는 오래됐습니다. 떠나실 적에 문지방에다 뭘 써두고 가셨죠. 가서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는 바둑도 바둑이라 할 수 있나. 덕월령의 아들은 청나라 오랑캐에게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능원대군이 영경으로 사신을 가게 되어 서교에서 전별련이 열렸습니다. 덕월령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대군이 유찬홍에게 대국하기를 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찬홍이 매번 자기가 덕월령의 맞수가 못 되는 것을 한탄해왔네. 오늘 찬홍이 지면 재산을 내어 덕원의 아들을 속환시켜 줄 것이며 만약 덕월령이 지면 급을 낮추어 서로 맞두는 게 옳도다. 찬홍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대개 덕월령은 여러 조 동안 국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덧 늙었습니다. 찬홍은 젊었지만 바둑을 잘 두어 스스로도 여유가 있다고 여겨 덕월령과 상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덕월령은 끝내 경맞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찬홍도 대국할 때마다 졌으나 그때마다 한스러워하며 불복해온 것이었습니다. 또 역관들은 재산이 많았기에 대군이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찬홍 스스로도 그러기를 원해오던 바였습니다. 덕월령은 마침내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노지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평일에는 다만 한 점만 낮춰주었으나 이날은 4점을 덜어주기로 했고 찬홍도 그에 따랐습니다. 여러 번 대국했는데 덕월령이 3번을 거듭 이겼습니다. 그래서 찬홍은 덕월령의 아들을 속환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 덕월령은 눈이 멀어 바둑을 그만두었다 합니다. 집안을 일으킨
늙은 과부. 옛날 여염집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젊어서 남편을 잃고 슬하에 두 아들만 두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은 인왕산 기슭 피론대 옆에 고개 아래 있었는데 뒤쪽 마당은 채마밭을 일굴만 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심어서 생계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밭을 갈고 다듬고 호미질을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돌이 네모반 듯한 찬압 뚜껑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그 옆에 흙을 파내고 돌을 들어 올려보니 아래에 큰 항아리 하나가 있었고 속은 은하로 가득했습니다. 급히 덮개돌을 얹고 다시 흙을 덮어 묻고 밟아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지만 두 아들을 가르치는 데는 근면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차례로 뜻한 바를 이뤄 문필의 여유가 있었고 도리와 체면을 알았습니다. 어느새 이섭의 아름다운 자제가 되어 각각 재상과 겸종이 되었습니다. 일처리에 영리하고 문필도 뛰어나며 정신이 밝고 한결같으니 재상 역시 총애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형은 대동미, 배, 돈의 출납을 맡은 관아 서리가 되고 동생은 호조 서리가 되어 가세가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과부 어머니는 늙어도 아무 탈이 없었고 자식의 지위와 명망이 높아져 부모를 영화롭게 봉양했습니다. 손자 역시 7, 8명이 되었는데 성장하여 혹자는 겸종이 되고 혹자는 상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자손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은을 묻어놓은 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흙을 파괴하고 뚜껑을 들어 보여주니 모두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은이 묻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노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채마밭을 일굴 요량으로 땅을 고르고 호미질을 하는데 이 돌이 드러났다. 흙을 파내고 덮개를 들고 안을 살펴보니 항아리에 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생계가 매우 딱했고 그걸 판에서 팔면 부자가 되리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강보에 쌓여 있고 지각이 부족한지라 그렇게 하면 안정되지 못한 습관이 들어 부잣집 모양만을 보고 세간의 어려운 일들을 알지 못할 터였다. 호의호식의 배고픔과 추위를 알지 못하고서 사치스러운 습관만 키우고 교만한 품성을 배양한다면 어찌 머리를 숙이고 물어 배우겠으며 스승의 학업을 따르려 하겠느냐. 주색에 탐닉하고 잡기에 빠질 터였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물건이라 보아도 못 본 것으로 하고 다시 묻었다. 너희로 하여금 배고픔과 추위가 우려할 만한 것이며 재물이 아까운 것임을 알게 하고 잡기의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게 하려 했다. 또 감히 주색의 뜻을 두지 않도록 하여 공부에만 힘쓰고 부지런히 생업에 힘쓰게 하려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너희가 성공했고 나이도 들어 각자 할 일이 있고 가업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으며 입지도 단단해졌다. 그러니 은을 파내었어도 사치하거나 낭비할 걱정은 없는 듯하고 밖으로 나돌 우환도 없을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가 이것들을 팔아 일용에 보태도록 하려 하느니라. 이로부터 차차 은을 팔아 수만 전을 얻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선한 일 베풀기를 좋아해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었습니다. 친척 중 가난한 사람,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넉넉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겨울날이면 버선 수십 벌을 지어 가마를 타고 나갔습니다. 버선을 신지 못한 거린이 있으면 반드시 주었으니 대개 엄동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언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친지 집들을 돌아다니며 빈궁한 자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초가지붕을 잊지 못한 사람은 이어주고 기와집 기와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고칠 수 있도록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80이 지나서 병 없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각각 70이 지나 설이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벼슬은 동지에 이르렀고 3대가 관직에 추중됐습니다. 그 뒤로 자손이 대대로 번성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